1461년 겨울 전라도 순천 관아의 마당은 매서운 칼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 장의 앞속 문서와 함께한 여인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인 공주라 불렸던 여인,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친누이인 경혜공주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정종은 능지처참을 당해 사지가 찢겨나갔고, 그녀에게는 왕족의 자귀 대신 관노비라는 치욕스러운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천 부사 여자신은 그녀의 앞에 거친 빗자루 하나를 툭 던지며 마당을 쓸 것을 명령했습니다. 군왕의 안색을 살피며 권력의 끝자락을 잡은 무인 출신 수령의 오만한 짓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 대다수라면 가문의 몰락과 남편의 잔혹한 죽음 앞에 정신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빗자루를 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혜공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당당한 걸음으로 관아의 높은 대청마루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령이나 왕족만이 앉을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인 교위를 앞으로 끌어당겨 그 위에 호기롭게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경혜공주는 관아 마당에 모인 이들의 귀청을 울리는 또렷하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선왕의 딸이다. 비록 죄가 있어 이곳까지 유배를 왔으나 한 고을의 미천한 수령이 감히 내게 관비에 비천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이 일갈은 단순한 고집이나 헛된 자존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담보로 삼촌 세조의 명주를 죄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자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공주에서 노비로 추락한 이 여인이 어떻게 칼 한 자루 쥐지 않고 자신과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아들을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는지, 그 잔혹하고도 위대한 50년의 서사가 이 발걸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뜬 1430년대의 세자궁은 말 그대로 피바람과 소문으로 가득 찬 쑥대밭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 이항이었는데, 그는 학문과 인품이 뛰어났으나 여인 운이 지독하게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른 여인의 신발 밑창을 태워 가루로 만들어 먹이는 음해와 주술을 부리다 발각되어 폐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권례 궁녀인 소쌍과 동성애를 벌이는 조선 왕실 초유의 스캔들을 일으키며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연이은 세자빈의 폐출로 조선 왕실의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세종대왕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후궁이었던 권씨 부인이 조용히 딸을 낳으니 그녀가 바로 경혜공주였습니다. 세종은 딸을 낳은 여인이라면 필시 다음에는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권씨 부인을 단숨에 세자빈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갓난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조선 최고 여인의 자리로 격상시킨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경혜공주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 권씨는 그토록 기다리던 원소나이 훗날의 단종을 낳았으나 산후병을 이기지 못하고 단 하루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같은 방에서 허망하게 엇갈렸습니다. 5살짜리 누이와 핏덩이 동생은 그렇게 넓고 차가운 궁궐 안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두 남매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피부티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누이는 동생의 작은 손을 꼭 쥐고 궐에 긴 회랑을 걸었고, 동생은 누이의 치맛자락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어머니 없는 손주들이 가련하여 지극한 사랑을 쏟았으나 그 역시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1450년 자신의 명이 다했음을 직감한 세종은 3년상 동안 왕실의 혼인이 금지되는 법을 고려해 서둘러 손녀의 혼처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고른 사위가 형조판서 정충영의 아들 정종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2달 만에 세종이 승하하고 경혜공주의 아버지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 역시 병약하여 왕위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라진 뒤 홀로 남겨질 딸과 어린 세자를 위해 가공할 만한 규모의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촌이었던 양덕방, 지금의 서울 북촌, 일대의 민가 30여 채를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공주를 위한 초대형 저택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 수십 채를 강제로 철거하고 단 한 사람을 위한 성을 쌓은 꼴이었습니다. 대관들이 대궐 문 앞에 사직서를 던지며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문종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는 세상에서 자식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거대한 울타리를 물질로라도 남겨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이었습니다. 문종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여 즉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6, 어린 왕 단종은 겨우 11살이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꼬마 임금에게 대궐은 무서운 도살장과 같았고,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오직 누이, 경혜공주의 집뿐이었습니다. 법도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단종은 수시로 누이의 집을 찾아가 머물렀고 신하들 또한 그 애처로운 사정을 알기에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은신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단종의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은 이미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정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1453년 가을의 어느 날, 단종이 여느 때처럼 누이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밤에 계유정란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수양대군의 무리들이 단종을 보필하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치고 목을 벤 뒤 곧장 경혜공주의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신하들의 비명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찢을 때 경혜공주는 공포에 질려 사들사들 떠는 11살 동생의 귀를 양손으로 꽉 틀어 막았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지어준 그 안전한 방에서 남매는 자신들을 지켜주던 모든 인간 방패가 사라지고 권력이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세조로 즉위한 삼촌의 숙청은 잔인했습니다. 단종의 외가와 처가는 멸문지화를 당했고 공주의 남편 정종 역시 영모의 가담자라는 누명을 쓰고 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경혜공주는 모두를 놀라게 한 첫 번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세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병이 깊어 더는 살아갈 가망이 없다는 짧은 한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부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해 민심의 눈치를 보던 세조에게 선왕의 친딸이자 단종의 누이가 억울함을 못 이겨 자결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당황한 세조는 급히 어의와 약재를 보내 공주를 달랬고 남편 정종의 유배지를 한양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었으며 결국 유배를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거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은 이듬해인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완전히 조각났습니다. 세조는 이번에야말로 불씨를 완전히 끄겠다며 단종을 강원도 영월의 척박한 땅으로 유폐시켰고 공주의 남편 정종 역시 단종의 매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라도 광주로 다시 유배를 보냈습니다. 경혜공주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남편의 유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혹독한 길 위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가문의 마지막 핏줄, 정미수였습니다. 왕의 피를 받았으나 태어나자마자 역적의 자식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힌 비극의 아이였습니다. 비극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영월에 있던 동생 단종이 끝내 사약을 받고 사망했을 때 경혜공주의 나이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461년 유배지에서 승려와 가끔 대화를 나누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남편 정종에게 다시 반역죄가 뒤집어쓰워졌습니다. 세조의 국문장에서 정종은 모진 고문 끝에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 단종의 곁으로 보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세조가 정종에게 내린 형벌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거열형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각각 4마리의 소에 묶은 뒤 사방으로 몰아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세조는 그것도 모자라 정종의 찢어진 시신 조각들을 소금에 절여 전국의 관아로 돌렸습니다. 감히 내 권력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공포 정치의 극치였습니다. 남편의 시신 한 조각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경혜공주에게는 전라도 순천 관아의 노비로 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6살짜리 아들 정미수의 손을 잡고 한 달 동안 눈비를 맞으며 걸어 내려간 끝에 도달한 곳이 바로 그 순천 관아의 마당이었습니다. 순천 부사의 서슬 퍼런 명령 앞에서도 대청마루 교위에 당당히 앉아 내가 선왕의 딸이다 라고 호령했던 경혜공주의 기계는 순식간에 조선 전체의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사는 그녀에게 감히 아무런 노역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자신과 아들이 이 관아의 흙바닥에서 노비로 늙어 죽을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느 깊은 밤, 공주는 날카로운 가위를 들어 자신의 길고 고귀한 머리카락을 스스로 잘라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빛 승복을 입고 관아 문을 나서는 그녀는 더 이상 조선의 노비가 아닌 부처에게 몸을 의탁한 비군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였으나 왕실 여인의 출가만큼은 국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규칙을 정확히 파고든 전략이었습니다. 세조 역시 불가에 귀의한 조카딸을 강제로 끌어내 노역을 시킬 명분이 없었고 결국 그녀를 한양의 왕실 사찰인 정업원으로 다시 불러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유배지에서 스스로의 머리를 깎아 아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후 세조는 죄책감과 불면증 그리고 온몸이 썩어가는 피부병에 시달리며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혜공주의 아들인 7살 정미수를 걸로 불러들여 자신을 큰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찢어 죽인 원수를 큰아버지라 부르며 그 손을 잡아야 했던 아이와 정업원에서 연부를 외우며 아들의 옷자락에 묻은 원수의 냄새를 맡아야 했던 경혜공주의 심정은 피눈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는 뼈를 깎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들이 살아남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복수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의 세월 속에서 공주는 자신과 처지가 같았던 또 다른 비운의 여인, 의경세자의 빈이었던 수빈 한씨 훗날의 인수대비와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두 여인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동병상련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인 정희왕후의 배려로 정미수는 수빈 한씨의 집에서 그녀의 둘째 아들 자상군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친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이 자상군이 바로 훗날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이 됩니다. 1469년 예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서열 3순위였던 13세의 소년 성종이 기적적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정미수와 숟가락을 나누며 자란 소년이 용상에 앉게 된 그 순간 경혜공주의 50년짜리 복수국의 태엽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반대파 공신들의 극렬한 상소를 모두 물리치고 정미수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당당히 조정의 관복을 입은 것입니다. 비록 경혜공주는 아들의 성공이 본격화되던 39의 이른 나이에 눈을 감았으나 그녀가 심은 복수의 씨앗은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정미수는 성종과 연산군을 거치며 승지, 공조 참판을 지나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인 한성부 판윤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506년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전국 공신에 책록되고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인 해평부 원군의 자리에까지 우뚝 섰습니다. 아버지가 사지가 찢겨 죽은 지 정확히 50년 만에 그 아들이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조정을 굽어보게 된 것입니다. 정미수는 최고의 권력을 쥐자마자 세조의 핏줄인 중종의 재가를 받아 자신의 아버지 정종의 신원을 완전히 복관시키고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종에 비었던 정순왕후 송씨가 갈 곳이 없어 방황할 때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지극 정성으로 봉양했으며 그녀가 80이 새로 눈을 감았을 때 가문의 묘역에 예법을 갖추어 장사 지냈습니다. 세조가 잔인하게 짓밟고 찢어발겼던 문종과 단종 일가의 명예와 사람들을 경혜공주의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어 온전하게 복원하고 품어 안은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평생 칼 한 자루 쥐지 않았고 누구에게 피해 보복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아들의 목숨을 건져냈고 원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아들을 길러내 조선의 중심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촌 세조가 빼앗아갔던 가문의 모든 명예를 세조의 후손들이 앉은 어좌 앞에서 당당하게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위대한 복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빼앗기고 짓밟힌 진흙탕 속에서도 끝내 꼿꼿하게 살아남아 마지막에 웃었던 여인, 경혜공주의 서사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과 인간 승리의 결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